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지은이는 웬디 스즈키. 뉴욕 대학교 신경과학센터 신경과학 및 심리학 교수이며 신경가소성에 대한 권위자이자 대중과학 커뮤니케이터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생리학과 인체해부학을 전공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우리는 구글 검색만으로도 미국 인구의 18%인 약 4천만 명이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범불안장애 등 다양한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이 인구 전체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살펴볼 때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은 미처 진단받지 못한 경미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불안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경험이라는 뜻이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건 불안이 생존을 위해 필수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불안은 좋고 나쁜 면을 모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불안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부적 요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본질적으로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불안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우리 혹은 우리의 뇌 신체 시스템이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신경가소성이란 말 그대로 우리의 뇌가 플라스틱처럼 모양이 변하는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가 주위 환경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돛담배가 움직이기 위해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뇌의 신체 또한 죽지 않으려면 성장하고 적응하기 위해 외부에서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배는 위험할 정도로 빨리 움직이고 균형을 잃어 침몰할 수 있다. 뇌의 신체 또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뇌의 신체는 정체되고 그저 둥둥 떠다니게 된다.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와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와 맺는 관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생명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갑자기 과다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불안은 조절 과정을 통해 균형 혹은 내부 평형 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다. 불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불안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다. 문제는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가 실제 상황 때문인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상상이나 가설 때문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 부족의 여성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의 임무는 유목 생활을 하는 임시 천막촌에서 약 500m 떨어진 얕은 강가에서 식량을 채집하는 거다. 돌이 된 아기를 등에 업은 채 강가를 따라 자라난 나무를 따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 당신은 얼어붙어 모든 동작을 멈춘다. 아기를 깨우지 않으면서 잠재적 포식자로부터 숨기 위해 조용히 웅크린다. 이 자세를 한 상태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나는지 귀를 기울인다. 심장이 빨리 뛰고 아드레날린이 몸 전체를 돌며 호흡이 얕고 가빠진다.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해 다리에 힘이 바짝 들어간다. 위협을 감지하는 불안은 생존을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뇌가 신체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장은 빨리 뛰고 진땀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소화 및 생식 기관을 차단해 신속하게 탈출하거나 자신과 자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에는 2020년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작은 외곽 도시 골목에 거실과 방 한 칸이 있는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다. 저녁 시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려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한다. 전기 주전자를 꽂아놓고 찬장 안에 과자를 찾고 있는데 뒷문 쪽에서 무언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빨리 뛰고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한 채 뒷문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미동도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방에 난 창문 틈으로 슬쩍 밖을 살펴보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동네 너구리가 눈에 들어온다. 이후 차를 마시며 드라마에 집중하려 하는데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불안함에 이 동네는 안전한지, 룸메이트를 구해야 할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할지, 또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 도로와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지 생각에 빠진다. 먼저 두 시나리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뇌는 잠재적인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하고 몸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낸다. 신속한 움직임을 위한 심박수 증가, 아드레날린 분비, 그리고 얕고 가쁜 호흡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은 신속하게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한 준비를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반응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있다. 코르티솔 분비로 인해 촉발되는 즉각적인 공포다. 이러한 반응은 투쟁, 도피, 경직 반응이라고 부르며 자극이 실제로 위험한지 확인한 후 빨리 도망칠지, 잠재적인 위협과 싸울지, 아니면 마치 죽은 척 멈춰버리는 게 나은지 판단하기 위해 뇌는 100만 분의 1초라는 엄청난 속도로 계산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구석기 시대 여성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자 뇌의 신체가 초기화되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의 현대 여성은 너구리를 발견한 이후에도 계속 불안 반응을 보였고 뇌의 신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이자 뉴욕대학교 동료인 조셉 르두 교수는 공포 상태는 실제로 위험이 임박한 상황일 때 발생하며 불안 상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경우에 나타난다라고 설명한다. 구석기 시대의 여성은 몸의 변화와 함께 매우 강한 공포를 경험했으며 혼자 사는 현대 여성은 멈출 수 없이 지속되는 불안을 느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사회적, 지적, 감정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한 현대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대인의 뇌는 위협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자동으로 구별하지 못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자주 불안 상태에 빠진다. 세폴스키 박사는 이러한 뇌의 분별 능력 부족이 개인과 사회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빠지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위협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며 설사 상상적 위협이라 할지라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 반응을 차단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 불안의 본질이다. 하버드 대학교 아동발달연구센터의 잭 숀코프 및 연구진은 생애 초기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지능과 의사결정 능력 등
뇌 기능에 거의 영구적인 적응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이것은 영양 결핍이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을 포함한다. 상상의 위협에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나쁜 불안의 원인이다. 이것은 만성적인 걱정, 산만함, 신체적 혹은 정서적 불편함, 절망감과 우울감,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대한 의심,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등이다. 현재 미국 인구의 28%가 불안장애를 진단받은 적이 있으며 이 숫자는 무려 9천만 명 이상이다. 미국 불안우울증협회에 따르면 범불안장애의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지속되는 두려움과 당장 위험이 닥친 것 같은 느낌. 2. 호흡이 빨라짐. 3. 수면 문제. 4. 집중력 저하 또는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 5. 소화불량과 만성 위장장애. 또 다른 흔한 불안장애는 사회불안장애로 흔히 대인공포증이라고도 한다. 사회불안장애는 다음과 같은 격렬한 신체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빠른 심장박동, 메스꺼움, 땀. 극단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 갑자기 강렬한 두려움과 함께 경계심을 느끼며 공황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공황 발작은 주로 다음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 땀, 떨림, 숨이 차거나 막힘, 질식할 것 같은 느낌, 목이 메이는 듯한 증상, 가슴 통증이나 불쾌감, 메스꺼움 또는 복부 통증, 어지러움, 균형감각 상실 또는 멍하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오한 또는 열감, 손발 저림과 같은 감각 이상, 무감각이나 찌릿찌릿한 느낌, 비현실적인 느낌 또는 자아와 분리된 느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연재해, 심각한 사고, 테러 공격,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전쟁, 성폭행과 같은 폭력적인 사건이나 죽음의 위협을 느낀 사건을 겪거나 목격했다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 미국 인구의 약 7에서 8%인 800만 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 1.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의도치 않게 불쑥 떠오르거나 사건 당시의 감각 이미지의 재현, 반복되는 악몽으로 마치 당시로 돌아간 듯한 재경험. 2. 감정의 마비, 사건을 상기시키는 장소나 사람 또는 활동을 피하는 행동. 3. 과잉 각성 상태로 인한 수면의 어려움, 주의 집중력 저하, 쉽게 짜증과 화가 남. 이 외의 불안 장애로는 특정 대상에 대해 비이성적일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이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증에는 비행공포증, 벌레공포증, 엘리베이터와 같은 곳에서 느끼는 폐쇄공포증, 다리나 높은 곳에서 느끼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불안 장애는 연속선상에 존재하며 어떤 스트레스에 얼만큼 반응하는지에 따라 증상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다르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불안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변화와 같은 고민거리가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는 신호다. 이 점에 주목해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얼마나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린 마음을 가지며 실수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한다. 자기 돌봄을 잊지 않고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밤에는 뇌와 신체가 재충전할 충분한 휴식과 잠을 잔다. 술은 뇌 기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금주하기로 한다. 그러자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의 뇌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신경계의 거의 모든 성장과 발달은 소화기에 이루어지고 청소년기에 완성되어 성인에 이르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뇌가 성장하며 변할 수 있다는 엄청난 능력은 다이아몬드 교수와 연구진의 고전적 연구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의 핵심은 우리가 새롭게 학습하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불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감정은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 경고하는 뇌 기반 신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불안이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감정을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기억한다. 그 결과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의 뇌에 더 강력하게 새겨진다. 부정 편향은 뇌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자연스럽게 기운다는 의미다. 비슷한 강도와 양의 정보를 주었을 때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더 빨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기우는 기본적인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 부정적인 감정을 시련이 아닌 도전으로 접근한다면 어떨까? 이러한 감정을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불안이 반드시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감정은 늘 변하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크로스 교수의 감정 조절 모델은 불안과 부정적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그 5가지 전략은 상황 선택, 상황 수정, 주의 전환, 인지 변화, 반응 조절이다. 반년 전에 직장에서 해고된 후 재취업을 위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면접은 나흘이나 남았지만 이미 긴장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불안을 악화시키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거다. 그러나 상황을 피하는 것, 즉 면접을 건너뛰는 것은 단기적으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 직장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로스 교수는 이 전략을 상황 선택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선택지는 걱정과 불안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에 변화를 주는 거다. 가령 면접을 앞두고 불안을 느낀다면 전화나 영상을 통해 면접을 보도록 요청해서 상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불안을 일부 통제해서 압박감을 스스로 조절한다. 이를
상황 수정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선택지는 주의 전환이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주의를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많은 부모가 이 기술을 아이에게 활용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개를 무서워한다면 부모는 개가 멀어질 때까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아이의 주의를 돌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도적인 주의 분산이다. 네 번째는 가장 정교한 유형의 감정 조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 변화다. 이 경우 우리는 가장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재평가하고 재구성한다. 면접에 대해 금요일 아침을 보내는 끔찍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잠재적 고용주에게 회사나 조직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역할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재구성하는 전략은 두려움과 압박감이라는 감정에서 도전을 위한 흥분의 감정으로 불안을 변형시키는 사고방식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전략들에도 불구하고 막상 면접실에 들어가 좌석에 앉으면 다시 불안이 머리를 들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불안한 감정을 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가령 호흡법을 시도하거나 물을 마실 수도 있다. 깊은 호흡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만약 긴장되는 상황이 면접이 아니라 첫 데이트라면 맥주나 와인을 한잔하며 긴장감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반응 조절의 대처 전략 중 몇 가지다. 뇌 영상 연구는 불안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감정 조절 전략을 통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감정 반응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불안을 잘 관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불안의 신호에 불편함을 느꼈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 봐야 한다. 불편한 감정을 즉시 은폐하고 부정하거나 도망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 아닌 감정을 안고 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단순히 불편함을 안고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불편한 감정에 익숙해지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행동하거나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뇌의 시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신경 경로가 새롭게 형성되는 방식이다. 우리가 스트레스와 불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은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이다. 1.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혹은 남용. 2.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3. 일부러 행동을 저지르거나 문제적 행동하기. 4. 갈등 피하기. 5. 자신의 문제를 합리화하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6.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기. 7.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을 억압하거나 잊어버리기. 8. 자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하기. 9.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10. 통제하는 행동. 11. 일중독. 12. 자해, 자살을 고민하거나 시도하기. 13. 자신을 고립시키며 평소 하던 활동을 줄이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14.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조종하기. 15. 의사소통 거부하기. 16. 공상에 빠지기. 17.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기.
18.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 즉 자신보다 타인 먼저 챙기기. 다음으로는 긍정적인 대처 기제를 살펴보자. 이는 불안을 관리하는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적응적 대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행동. 1.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이기. 2. 분노를 억제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조절. 3. 자기 성찰 연습하기. 4. 친구와 가족의 도움받기. 5.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소통하기. 6. 운동하기 혹은 성적 활동 유지하기. 7. 취미나 스포츠에 참여하기. 8.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9.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고려하기. 10.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사고방식의 개방적인 자세 갖기. 11. 일기를 쓰거나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의식적으로 성찰하기. 12. 가족, 파트너, 친구들과 질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기. 13.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과 긍정 확언 해주기. 14. 명상이나 기도하기. 15. 작업 공간이나 집을 청소하거나 정리하기. 16. 아플 때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17. 반려동물이나 아이들과 놀기. 불안을 관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은 회복 탄력성에 있다. 회복 탄력성은 시련에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다. 회복 탄력성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회복 탄력성은 마치 음양처럼 함께한다. 미국 심리학회는 회복 탄력성을 어려움, 트라우마, 비극, 위협 또는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을 마주할 때 잘 적응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살면서 겪는 도전, 스트레스, 어려움이 없다면 회복 탄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겪은 후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걸까? 아동학대를 포함해서 생애 초기에 겪은 시련은 한 사람의 일생에 걸쳐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약물 중독 및 반사회적 행동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신경 내분비 연구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의 기능을 변형시켜 공기오염 및 식량 불안정성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잭 숀코프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아동발달연구센터에서 오랜 기간 이 분야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세 가지 방식을 정의했다. 그것은 긍정적인 혹은 견뎌내는 혹은 독이 되는 스트레스 반응이다. 연구자들은 두 집단의 쥐들을 똑같은 횟수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킨 후 한 집단은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 회피, 탈출, 통제할 기회를 주었다. 흥미롭게도 이 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발생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균 이상의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과학자들은 이 반응을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라고 부르며 설치류와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누구나 스트레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들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신경과학 연구들을 검토한 강우 교수와 연구진은 실제로 강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사람들과 관련된 다수의 특성을 발견했다. 1. 낙관적인 전망은 부정적인 기분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트라우마의 빠른 회복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지적 유연성과 재평가는 감정 조절의 두 가지 기본적인 측면으로 학습하고 연습해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3. 사회적 돌봄은 스트레스가 끼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정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찾아 나서는 행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불안의 초능력 중 하나다. 4. 유머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긴장을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이며 몸과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5. 운동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리적 기능 면에서도 회복 탄력성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6. 과학자들이 친사회적 행동이라고도 부르는 이타주의는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주의는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굳건히 해주고 더 나아가 불안을 상쇄시켜 감정적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 7. 명상과 요가를 포함한 의식적인 수행의 마음챙김과 기타 마음챙김 활동은 술에 의존해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수동적, 회피적 대처 방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 수행은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예방책으로 작용해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워준다. 스트레스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생명체의 한 종으로서 적응하고 배우고 발전하도록 만든다. 중요한 점은 회복 탄력성이 성공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올 뿐만 아니라 실패와 도전 이후에도 살아남고 적응하며 계속 나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상실, 비통함, 그리고 고통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불안은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큰 일을 겪더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끈기다. 그것은 실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용기다. 그것은 노력하거나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다. 그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자신감이다. 그것은 배우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다. 그것은 계속 나아가는 체력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약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다. 안데르스 에릭손의 이 연구는 이 분야에서 매우 유명하고 말콤 글래드웰이 그의 베스트셀러인 아웃라이어에서 이 연구를 소개하며 더욱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1만 시간이라는 숫자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학설을 다시 들여다보고 1만 시간의 법칙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만 시간에 대한 어떠한 특이점도 없으며 연습이 성능 향상에 중요한 것은 맞지만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 수준의 능력에 이르기 위한 다른 요인들은 무엇일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헝가리계 미국인 심리학자는 감정신경과학 연구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왔다. 처음에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과학, 예술, 음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적의 성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안이 실력 발휘의 수준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린다고 믿는다. 그래서 대중연설이나 피아노 연주, 테니스나 농구 등 몇 달, 몇 년 동안 연습했는지와 상관없이 불안은 우리의 성과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실력 발휘나 몰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많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건 우리가 활동가적 마음가짐을 키우고 실수나 실패를 피드백으로 활용하며 불안이 주는 각성 상태를 통해 주의력을 끌어올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몰입의 경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몰입이란 무엇인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진 나카무라를 포함한 연구진은 어떤 활동에 푹 빠지면 높은 수준의 수행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플로우라고 명명했다. 플로우는 깊이 몰입하는 상태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고도의 기술과 수행력은 편안해 보이면서 거의 애쓰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강렬한 쾌락이나 몰입의 경험이 함께 동반된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경험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방식과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역량에 대해 가지는 신념을 마인드셋이라고 한다. 마인드셋이라는 멋지고 인기 있는 연구 주제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이자 교육자인 캐롤 드웩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드웩은 여러 해에 걸친 연구를 통해 아이들, 학생들, 그리고 어른들이 두 가지 마인드셋 중 하나를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는 성장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고정 마인드셋이다. 드웩은 실패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포기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가령 지능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믿는 청년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또한 어떤 실수나 실패를 겪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제한적인 지능이나 능력을 보여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지능이란 노력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믿는 청년들은 다음번에 더 나은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정보로서 실수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보여준다. 성장 지향적인 청년들은 성인도 자기 자신을 계속 배우고 발전하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좋은 소식은 성장 마인드셋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웩이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4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로 구분한다. 1. 먼저 고정 마인드셋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 목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2.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두는 신념이나 스트레스 반응 방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3. 자신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목소리에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목소리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연습과 반복의 한 형태이다. 4. 마지막으로 실천이다. 실천이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파악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수나 장애물 또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우리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취할지 알려주는 정보라고 이해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를 말한다. 나는 많은 학생들이 고정 마인드셋에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해왔다. 그들은 강한 동기를 가지고 참여도가 높은 학생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향상되었다. 스트레스 초기 반응에 주목해보면 불안을 인지하기 시작하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가진다. 자신을 불안에 내맡길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도 있다. 불안이라는 경험을 부정적인 것에서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인 것으로 반전시키려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결정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의식적 선택을 나는 활동가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며 이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본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죽지 않을 만큼의 시련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활동가 마인드셋의 중요한 면을 보여준다. 윌리엄 커닝햄의 주요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태도를 전환하고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활동가 마인드셋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평가 방식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커닝햄은 이것을 상호 재처리라는 개념으로 부른다. 이 용어가 뜻하는 바는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재평가하고 또는 변화시키기 위해 늘 새로운 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인물을 암을 극복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금전적인 도움과 희망을 주는 영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도핑 세계의 악인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평가는 현재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태도는 우리의 행동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이를 결정하는 자신의 힘에 달려 있다. 명상이 과몰입과 분산된 주의력을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 리처드 데이비드슨 박사와 연구진은 3가지 각기 다른 유형의 명상을 살펴보았다. 주의 집중 명상은 명상자가 정신이 방황하지 않도록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주의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개방형 모니터링 명상은 명상자가 모든 감각 자극에 열린 상태에서 이를 인식하도록 한다. 연민과 자해 명상은 명상자가 타인과 우주 전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보내는 명상 유형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불안을 줄이고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챙김 명상, 요가나 태극권과 같은 신체와 정신의 통합 훈련, 그리고 단순히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한 주요 발견이다. 초보 명상자와 비교해서 숙련된 명상자들은 주의력 네트워크에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되었다. 또한 숙련된 명상자들이 명상하는 동안 주의 산만이 덜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초보 명상자와 숙련된 명상자는 주의력 관련 뇌 영역에서도 해부학적 차이를 보였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단지 8주간의 명상 훈련으로도 감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명상 효과를 얻기 위해 속세를 벗어나 몇 달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앉아 명상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8주간의 훈련만으로도 초보 명상자의 뇌에 변화를 일으켜 주의력 네트워크를 개선할 수 있다.
나는 신체 활동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완화해준다. 심지어 단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주의력과 집행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운동 후에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되었다고 말한다. 나 역시 운동하고 나면 글을 쓰거나 할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도전해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한다. 신체 활동은 다양한 측면의 뇌 기능을 개선한다. 명상처럼 정기적인 유산소 운동은 불안과 우울에 대해 긍정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며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이 주요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널리 쓰이는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운동은 불안장애 증상을 줄이고 뇌의 기저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수를 높이는 최소 30분 이상의 운동을 단 1회만 해도 주의력과 집행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누구나 편한 복장에 빠른 걸음으로 심박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이는 불안을 줄이고 주의 집중력을 향상하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리한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는 삶 전반에 걸쳐 언어와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의도를 전달한다. 표정에서부터 제스처, 목소리 톤, 그리고 대화 스타일까지 모두 사회 내에서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습한 행위들이다. 우리는 가족, 학교, 직장이나 더 큰 사회활동 범위와 같이 자신이 속한 다양한 사회 집단의 기준에 맞춰 이를 발달시키고 조율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느끼며 주변 환경, 경력, 개인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 미국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처리하는 능력을 사회지능 또는 사회지능지수라고 명명했으며 EQ로도 알려진 감성지능이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데 IQ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들은 우리가 불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사회적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한다. 아기는 부모 또는 양육자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애 처음 받게 되는 물리적, 감정적인 자극에 주의를 기울인다. 아기는 선천적으로 표정신호, 특히 엄마와의 눈맞춤을 주시하고 반응한다. 부모와 아이는 비언어적 소통을 자동으로 주고받는데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동질화라고 부른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우며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한다. 결국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발전시킬지, 어떻게 친밀감을 나눌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지, 어떻게 협력하고 타협할지 일련의 패턴을 형성한다. 이 모든 사회적 기술은 세상 및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의 기능을 방해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소통 욕구를 잃게 만든다. 건강보험회사 시그나가 실시한 최근 설문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반이 외로움을 호소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30만 명의 환자를 조사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충분히 사회적 교류를 하는 환자들에 비해 사망 확률이
50%더 높다. 높은 외로움의 수치는 생리학적 관점에서 대사기능 장애, 면역체계 손상, 수면 방해,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 나쁜 불안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풍요로운 삶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방해가 된다면 좋은 불안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공감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공감은 초능력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민이다. 누구나 불안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민은 불안의 가장 단순한 초능력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해 연민을 가지는 건 실제로 자신과 타인의 불안을 동시에 줄여준다. 작게 시작해도 된다. 불안이 우리를 이끄는 곳에 주목하자. 새 직장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보자. 육아와 일 사이의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엄마 아빠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보자.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이나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잠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공감을 실천하라. 불안을 연민으로 전환하는 힘은 이미 우리 내면에 있다. 사실 바로 이 점을 실천하기 위해 불안을 타고난 것이다. 연민과 공감은 나쁜 불안에 맞서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불안을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동료, 인류, 모든 동식물, 그리고 지구 전체에 대한 연민이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불편함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 1. 우리가 불편한 감정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2. 자신의 행동 방식과 대응 방식에 대해 더욱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고 긍정적인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다음의 4단계를 포함한다. 1. 감정을 인지하자. 최근에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려 무슨 감정인지 인식하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2. 불편함을 허용하자. 감정을 인지한 후에는 이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현재에 집중한다. 3. 감정을 느껴보자. 실제로 느껴지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감각에 대해 개방적인 상태로 머문다. 감정을 허용하고 이에 집중한다. 감정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4. 대안을 선택해보자. 불안은 저주가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희망한다. 연구와 사례 그리고 연습 활동은 우리의 뇌가 얼마나 유연하고 가소성을 지녔는지 그리고 좋은 불안이 가소성을 어떻게 포착하고 활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긍정적 마인드셋, 생산성 향상, 연민, 수행 능력의 흐름, 창의성 깨우기, 회복 탄력성 충전하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뇌와 불안의 능력을 인식하고 소유함으로써 따르는 부가적인 혜택들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초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나와 내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가장 즉각적인 영향 중 하나는 나와 엄마의 관계, 그리고 올케와 맺은 관계가 더욱 끈끈해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새로운 공감대가 생겼고 더욱 깊으면서도 밖으로 드러나는 종류의 사랑과 깊고 의식적인 감사가 뿌리를 내렸다. 이 사랑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퍼져나갔다. 또한 그것은 크고 작은 방식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도 바꾸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까지 말이다. 표면 아래에 숨어있던 오빠에 대한 사랑이 사실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오빠를 잃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오빠의 죽음은 그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별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지 못한다. 내가 오빠를 잃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내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새롭게 확장된 사랑의 초능력을 발견하게 해준 본질이었다. 나는 상실과 상처, 시련과 삶의 고통을 통해 깊이와 암,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한 깊은 사랑이다. 결국 나는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지만 사실 그 덕분에 계속해서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해 간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포용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지닌 가장 강력한 초능력이고 남은 삶을 풍족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지금까지 당신의 불안은 죄가 없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